저번 시간부터 우리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파동. 됐어. 자, 파동이 뭐라고요?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뭐가? 진동. 알겠습니까?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뭐에 가는 현상?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했다. 맞습니까?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건데, 이러한 파동의 형태를 띠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도 있었고요. 또 뭐도 있어요? 물결이라는 파도도 있고요. 지진도 있고요. 빛도 있다고요. 그래서 자, 얘네들이 퍼져나갈 때 도와주는 물질을 뭐라 그럽니까? 매질이라고 해서,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물결은 물을 통해서, 지진은 땅이라는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빛은 어떤 매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할 수도 있는 아이다 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식으로 매질의 도움 없이 전달되는 파동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동은 매질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필요 없는 아이도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파동이고요. 이러한 파동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할 때? 분류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서 본 것처럼 매질이 필요하다 안 하다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파동을 분류했습니다. 됐죠? 그 중에서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만 전달되는 아이들을 너네들이 알고 있는 뭐라고 했다? 탄성파 또는 역학적파라고 부른다. 자, 매질이 필요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아이를 우리는 비탄성파. 자, 그 비탄성파 중에 대표적인 게 빛과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통칭 전자기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랬어요. 됐죠? 그 다음에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갈 때 그 안에 있는 매질의 진동 방향이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퍼져나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네, 이걸 우리는 종파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횡파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동은요, 파동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로 설명한다. 알겠습니까? 이 관계가 나란하면 종파였고요. 수직하면 횡파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나란한 종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리라는 음파와, 소리지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초음파와, 하나 더 얘기해. 피파,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대표적인 형태다. 알겠어? 그걸 뺀 나머지를 횡파라고 외우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가 하면 파동을 분류하는 세 번째는 파동이 퍼져나갈 때요. 이렇게 진동이 퍼져나가면서 매질을 들었다 놨다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질이 가장 높게 솟아 올라온 부분을 뭐라 그러니? 마루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요. 이렇게 가는 에너지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에너지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에너지도 있고, 일로 가는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그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매질을 들어서 마루를 만드는 지점, 그 마루를 만드는 지점들을 연결해요. 자, 그게 파동의 얼굴, 뭐라 그럽니까? 파면이라고 불러요. 그 파면들의 모습만 연결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됐어? 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파동의 마루인 지점들만 연결해서 그려놓은 선이라고요. 이걸 파면이라고 해요. 파동의 얼굴. 됐어? 그랬을 때 이 파면을 보면 파동의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퍼져나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사방팔방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갈 때는요,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그리는 구면의 형태를 띠죠. 이걸 우리가 구면파라고 하고요. 또 어떤 파동은 한 방향으로만 에너지가 전달돼서 한쪽 방향의 매질만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을 뭐라 합니까? 평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퍼져나가는 모양에 따라서 또는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래서 파동을 나누는 세 가지 기준. 되겠어? 머릿속에 두셔야죠. 파동을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은 매질의 유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퍼져나가는 모양.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누더라. 대부분의 파동은 구면파의 형태를 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봐 두셨고요. 이러한 파동의 구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었어요. 파동의 구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획파 구조였죠.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갈 때 됐습니까? 자,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하면서 매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매질은요, 지금 현재는 올라갔어요. 잠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이 모습이요. 됐어?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 네. 그러니까 A라는 매질이 저 위에 올라가 있다가 이리로 내려왔죠. 또 잠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잠시 후에는 이 모습이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연장하면 이런 모습이 돼서 여기에 더 내려가겠죠. 됐어? 그래서 매질은 위아래로 출렁이기만 할 뿐 매질 자체가 앞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만 이동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파동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매질 자체가 앞으로 가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동만 한다. 알겠습니까?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요. 진동만 하는 거고요. 에너지만 앞으로 가는 거다. 이게 파동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파동은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띈다. 특히 획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띌 거다. 그랬을 때 가장 위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고요? 뭐라고 불러요? 마루. 됐어? 가장 밑으로 들어간 부분을 뭐라 한다? 골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습이 반복되는 구조가 바로 파동이다. 알겠어? 네, 획파의 구조다. 이러한 파동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5가지 요소 불러. 뭐 있습니까? 뭐 있어? 첫 번째,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거리. 맞습니까?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최단거리. 다시 말해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거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에서 여기까지의 최단거리, 요 직선 거리를 우리는 이 파동에 뭐라고 합니까? 한 파장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의 개념으로요. 이 파장을 람다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미터다. 납득합니까? 자, 그런가 하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 네, 이걸 뭐라 합니까? 주기라고 하죠. 채연아, 책가방 싸서 일어나. 일로 와. 거기서 누가 시계 운동하고 있어. 시도 조그마냐니? 너네 키 170 이상 됐을 때 저 뒤로 가는 거야? 그래. 자,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기. 주기는요, 시간의 약자 라지 t 쓰고요. 단위는 초 쓴다 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매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요. 매질이 움직이는 됐어. 최대 거리.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이걸 뭐라 한다고요? 진폭. 됐어? 자, 이 진폭은 매질이 움직이는 최대 변이를 얘기합니다. 됐죠? 진폭은 매질의 변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진폭은 A라고 쓰고 단위는 미터였다. 그래서 마루의 진폭이 플러스 2면 골의 진폭은 얼마가 된다?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로 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기는요. 1회 진동하는데 됐어? 걸리는 시간이라면 거꾸로 됐냐? 한 번 진동, 아니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거꾸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이거 뭐라 그러니? 네, 이거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는요, 횟수의 개념으로요, 몇 번이라는 뜻이죠. 이거 프리퀀시의 약자 F 쓰고요. 단위는 헤르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기와 진동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서로 역수관계를 갖는 게 맞다. 이랬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아이의 주기가 2초라면 이 아이의 진동수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 헤르츠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의 주기가 10초라면 진동수는 얼마? 10분의 1Hz. 어떤 아이의 진동수가 60Hz면 주기는 얼마? 60분의 1초다 라고 보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앞으로 뻗어나갈 때 얼마나 빨리 나가 라고 하는 파동에 뭐가 있어요? 속력 있죠? 모든 속력은 시간분의 뭐다? 거리의 개념이다. 됐죠? 그래서 파동에서의 시간분의 거리는 뭘 얘기한다? 주기분의 파장을 얘기한다. 맞아. 이걸 다시 쓰면 주기분의 1이니까 뭐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의 길이가 속력이다. 맞아.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F남다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회파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소리는 종파잖아. 지금 선생님 얘기하면서 만들어내는 소리는 종파의 형태로 간다고요. 됐죠? 여러분들이요. 선생님이 주영이하고 둘이 용수철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회파를 만들려면 어떻게 흔들어야 돼요? 위아래로 흔들어야 회파 모습이 나와요. 그죠? 종파 만들려면 어떻게 흔들어야 돼요? 앞뒤로 흔들죠. 앞뒤로 흔들었을 때 용수철의 모양을 보시면요. 어느 쪽은 느슨하게 돼서 흩어져 있고요. 어느 쪽은 용수철이 빽빽하게 이렇게 모여 있고요. 느슨하고요. 그리고 빽빽하고요. 이게 반복되는 구조. 이걸 여러분들이 종파라고 한다고요. 됐어? 이러한 종파에서요. 여기에 있는 용수철이라는 매질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부분을 뭐라 그럴까? 밀. 됐어?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부분을 뭐라 할까? 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옛날에는 소밀파라고 불렀어요. 종파를. 됐어? 또 옛날에는 횡파를 고저파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같은 말.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종파가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소리가요. 공기 입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면 공기 입자가 밀렸다가 흩어졌다 밀렸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됐어? 네, 진동합니다. 그랬을 때 공기 입자가 밀집되어 있는 이 순간에 여기 있는 고막을 밀어요. 그랬다가 소일 때 고막이 다시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고막을 뭐 시키는 겁니까? 진동. 됐니? 그걸 우리 귀에서는 소리로 인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소리가 종파가 아니고 횡파라면 고막 어떻게 생겨야 될까? 지금 고막이 이렇게 있죠? 됐죠? 고막이 이렇게 있으니까 소리가 밀었다 놨다 밀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횡파면 얘가 소리를 못 잡아요. 됐어? 고막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있어야죠. 됐어? 그래서 얘가 꿀렁꿀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막의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밀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걸 우리가 종파라고 하는데 이 종파를 잘 보시면요. 파장, 주기, 진폭 됐어?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애매한 구조야. 됐니? 그래서 우리 종파를 횡파로 바꿔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종파를 횡파로 바꾸려면 원래 이 매질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일정한 간격으로 있었던 용수철이 움직여서 이 모습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매질은요. 사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온 거예요. 플러스 X축 방향. 됐죠? 여기 있는 요 매질도요. 원래는 여기 있었다가 일로 온 거죠. 됐죠?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됐냐? 자, 이런 식으로 매질이 수평으로 움직여서 종파의 모습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걸 횡파로 만들려면 위아래로 떨리게 해야 되니까 수평으로 움직였던 걸 그대로 위아래 Y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 X축으로 움직였으니까 플러스 Y축으로 얘는 마이너스 Y축으로 이렇게 바꿀 거라고요. 됐죠? 플러스 Y축, 마이너스 Y축으로 바꿔서 횡파의 형태를 만들 거라고요. 자, 그랬을 때 요 밀인 지점은 이 그림으로 바꾸면 어디였죠? 어디였죠? 어디가 밀일까요? 어디가 밀일까요? 자, 마루가 대부분 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마루라는 지점은요. 플러스 X축 방향에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점이니까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바뀌는 지점. 됐어?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바뀌는 이 지점이 바로 밀이 된다. 알겠어? 네. 소는요. 소라는 지점은 마이너스 X축에서 플러스 X축으로 바뀌는 지점.
알겠어? 마이너스 x축에서 플러스 x축으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y축에서 플러스 y축으로 바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지점이 소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밀과 소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를 다른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횡파로 바꿔서 그려서 설명하거든요.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고 밀 지점을 여기에, 소 지점을 여기에 오게끔 해서 바꿔놓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 다시 보시면 소리를 설명할 때요, 종파가 아니고 횡파로 그려놓고 설명합니다. 그거 그릴 때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원리에 의해서 그려진다. 알겠습니까? 네,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종파와 횡파의 구조도 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되겠냐? 왜? 왜? 졸려서? 졸리면 일어서. 저기 마차랑 가 서있어.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구조 보셨으니까 파동에도 뭐가 있었죠? 성질 있었죠? 파동의 성질 4가지. 네. 파동은 똑바로 가려는 직진성이 있다. 대표적인 게 빛이 직진한다. 가다가 다른 물질 만나면 뚫고 갈 수 없어. 뒷부분에 뭐 생긴다? 그림자진다. 그래서 그림자지는 현상. 하늘에 있는 천체에서 그림자지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식현상이 생긴다. 이게 바로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은 빛이 직진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알겠어?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요, 이렇게 파동을 치면 여기에 방해물이 있어도 피해서 가서 빛이 전달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게 만들어질 수 없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었어요? 반사.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 만났을 때요, 되돌아오는 현상을 왜 반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사가 일어날 때 각도를 재고 싶어요. 각도 재려면 뭐가 필요하니? 법선. 법선은 빛이 들어간 점과 접선을 그리고요, 그 접선과 몇 도 되는? 90도 되는 선을 그려요. 이걸 우리는 법적으로 각도를 재는 선이다. 법선.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재면 이게 바로 입사각이고요.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 각도를 재서 이게 무슨 각이었는데? 반사각인데, 반사될 때는 여러분들 반사법칙이 성립된다 그랬죠? 반사법칙이 뭐예요? 네, 언제나 무슨 반사를 하던 상관없이 항상 입사되는 입사각과 반사되는 반사각의 크기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법칙이다.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반사법칙이라고 한다. 납득하겠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반사의 종류가 있었어요. 표면이 매끄러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은 돼서 항상 입사각이 똑같기 때문에 반사각도 똑같아. 모든 빛이 같은 방향을 향해 반사되죠. 무슨 반사? 정반사. 정반사하고 있다는 증거. 주변의 경치가 뭐한다? 비친다. 그래서 거울이 만들어진 거다. 알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정반사가 일어나면 빛이 모두 다 같은 방향,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요. 이럴 때 주변의 경치가 비친답니다. 알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반사가 아니고 거꾸로 무슨 반사도 있어? 남반사도 있죠. 남반사는 표면이 뭐 할 때? 거칠 때요. 빛은 평행하게 들어가도 어느 쪽에 빛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빛이 들어가는 면의 접선면이 다 다르다. 됐어? 그러면 이 접선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려야 되는데 법선의 방향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법선과 이루는 각도도 다 달라요. 됐어? 그랬을 때 빛이 반사돼서 나갈 때는요, 항상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광선과 반대 방향으로 빛이 같은 각도로 반사돼서 나가요. 됐어? 이게 60도면 반대 방향으로 60도 기울어서 빛이 이 방향으로. 자, 얘는 요게 10도면요, 법선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 10도 기울어서 이렇게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한 방향이 아니고 표면이 거칠면 빛은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게 되는데, 이 반사를 우리가 난장판 반사, 남반사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남반사가 일어나면 주변의 경치를 비치지 않고 단지 그 사물만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근데 반사에는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냐, 모든 방향으로 나가냐,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반사돼서 나갈 때요, 마루골이라는 이 위상, 어떻게 돼? 위상을 기준으로 보면, 모양을 기준으로 보면, 파동이 이렇게 해서 오다가 마루로 부딪혀요.
그럼 마루로 부딪혀서 반사될 때 그래서 뭘로 나가? 마루로 나가 아니면 골로 나가? 이거야. 이거 미친 새끼들아. 다 설명했었는데. 자, 마루로 부딪혔을 때요. 그대로 됐어. 마루로 부딪혔으니까 마루로 반사돼서 나가는 반사도 있지만 마루로 부딪혔는데 거꾸로 골로 바뀌어서 나가는 반사도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위상을 보면 위상이 안 바뀌는 반사도 있고요. 위상이 바뀌는 반사도 있다. 기억나니? 위상이 안 바뀌는 반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반사를 자유단 반사라고 불러. 위상이 바뀌는 반사를 뭐라 그러니? 이걸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데 꼬맹아 어떨 때 위상이 안 바뀌어? 라고 하면요. 꼬맹아 고개 들어라. 배운 거 같아요가 아니고 배웠다면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안 배웠다면 몰라도 되겠죠. 하지만 배웠다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걸 20%를 머릿속에 넣냐 70%를 머릿속에 넣냐에 따라 등락이 결정되는 거야. 목숨 걸고 놀아. 자, 꼬맹아 여기 줄이 있어요. 보여요? 하나는 두꺼운 줄, 하나는 얇은 줄. 그래서 무거운 줄, 가벼운 줄.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거운 줄에서 내가 진동을 일으키다가요. 파동이 가다가 가벼운 줄을 만나. 같은 매질이라고 인지할까요? 다른 매질이라고 인지할까요? 파동이 가다가요. 두꺼운 줄에서 얇은 줄을 만납니다. 같은 매질이라고 인지할까요? 다른 매질이라고 인지할까요? 다른 매질이라고 인지합니다. 왜? 줄에서의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은요. 그 줄의 무게와 줄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에 의해서 그래서 매질의 종류를 선별하거든요. 소리는요. 똑같은 공기라도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같은 매질로 보니 다른 매질로 보니 다른 매질로 인지해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소리가 휘어가잖아요.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줄이 무겁냐 가볍냐에 따라서 이 A라는 줄과 B라는 줄이 여기에 있는 파동의 입장에서 다른 매질이라고요. 그러면 다른 매질을 전달할 때 파동은 뭐합니까? 직진하지 않고 굴절 또는 뭐합니까? 반사하죠. 그러니까 이 경계면에서 파동은 반사하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 경계면에서 파동은 반사한다. 근데 느껴봐. 무거운 줄에서 파동이 잘 전달될까요? 가벼운 줄에서 빨리 전달될까요? 어떤 줄에서 파동은 빨리 전달될까요? 무거운 줄, 가벼운 줄. 가벼울수록 빨리 진동이 전달됩니다.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두꺼운 밧줄을 진동시켰을 때 얘가 빨리 전달되는지 가벼운 밧줄을 진동시켰을 때 파동이 빨리 전달되는지 알겠어? 가벼울수록 빨리 전달되거든요. 파동을 빨리 전달시키는 매질을 빠르게 전달시키는 매질을 우리가 소한 매질이라고 해요. 파동을 천천히 전달시키는 매질을 느리게 전달시키는 매질을 우리가 미란 매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 진동하기 쉬운 매질이야. 알겠어? 파동의 입장에서 보면 진동이 더 편한 매질이 있고 어려운 매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속력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꺼운 줄에서 진동이 일어나다가 가벼운 줄을 만났어. 진동하기 쉬워졌니? 어려워졌니? 쉬워졌죠. 자유로워졌죠. 그게 자유단 반사예요. 됐어? 지금보다 진동하기 쉬운 매질을 만나는 걸 자유단 반사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루로 와서 부딪히면요. 그대로 마루로 반사돼서 가요. 마루로 그대로 반사돼서 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유단 반사예요. 가다가 나보다 진동하기 쉬운 매질을 만났을 때요. 반사가 일어날 때 위상 변화 없이 반사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근데 가벼운 줄에서 진동을 일으킵니다. 가벼운 줄에서 진동을 일으키다가 마루로 부딪혀. 그러다가 무거운 매질을 만났어. 진동하기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럴 때 일어나는 반사가 고정단 반사예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뀐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마루로 부딪혔다가 얘가 됐어 반사돼서 나갈 때는 거꾸로 골로 바뀌어서 간다고요.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위상이 바뀌지 않아에 따라서 자유단 반사와 고정단 반사로 나누는데 머리 있는 척해. 여기 공기
여기 물 빛이라는 파동이 와 진동하면서 왔겠죠. 그래서 물의 수면에서 반사가 일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죠? 자, 반사될 때 자유단 반사일까 고정단 반사일까? 무슨 반사? 고정단 반사입니다. 왜? 공기보다 물에서의 진동이 어려우니까. 알겠어?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만났으니까 고정단 반사해요. 그래서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진동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반사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 크기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법칙이고, 이거 말고도 반사의 종류에는 위상의 변화를 통해서 자유단 반사와 고정단 반사라는 걸로 나눠서 설명한다. 이 뒷부분에 있는 요거는 고등학교 내용. 알겠어? 앞부분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파동의 성질 4가지요. 직진, 반사, 그 다음 뭐 있어? 굴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됐죠? 지금 파동 이것과 관련된 걸요, 우리 2번 친구들은 이 똑같은 걸 지금 3번째 듣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연락 들어갔겠죠?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자, 파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파동의 성질 중에 3번째는 뭐냐면 굴절이라는 겁니다. 반사는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한다면, 굴절은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그 물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직진하지 않고 꺾여 들어가는 현상. 이걸 굴절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꺾여 들어간다. 왜 꺾여? 똑바로 들어가지 않고. 공기에서 물속으로요, 빛이 똑바로 들어가지 않고 꺾여서 들어가죠? 이게 굴절이죠? 왜 꺾였어? 네,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라는 매질에서의 빛의 파동의 속력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의 빛의 속력이 5예요. 이 둘의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근데 자,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이 10이고요. 물에서의 속력이 됐어 5가 아니고 2라면 5일 때보다 속력 차이가 더 크게 나죠. 그럼 더 많이 꺾여 들어갑니다. 됐어? 더 많이 꺾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원래 직진했던 것보다 얼마나 많이 꺾여 들어가느냐가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납득돼? 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고요. 굴절이 일어나는 건 됐어? 매질 간의 속력 차이다. 그러니까 속력 차이가 많이 날수록 많이 꺾이겠다. 알겠어? 그 꺾이는 정도를 뭐라 그런다? 어휴, 얼마나 꺾여? 그 꺾이는 정도를 뭐라 그래? 이 개놈의 새끼들이 넋을 놔가지고 시험 기간이라고. 자, 이거 어제 중학교 아이들 내신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하도 애들이 멍 때리고 있어서 자꾸 그랬더니 어떤 애가 울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남자애가,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목일 중학교 남자아이가 엉엉 울더라. 그랬더니 선생님 단과 수업을 듣는 어떤 남자애가 괜찮아 적응돼 라고 하더라. 자, 아이가 울어가지고 웃겼어요. 나는 그런 걸 보고 웃겨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현상 굴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꺾였어? 라고 하는 거, 그걸 굴절률이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이 꺾여 들어가니? 굴절률.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꺾였다는 얘기고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가 컸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납득하니? 졸기만 해, 이 새끼들. 다 총 쏴버릴 거야? 그냥 여름에 물총 사가지고 다 쏴버릴 거야, 이 새끼들아. 거기에 검은색 잉크 넣어가지고 쏴버릴 거야, 이씨. 자, 뜨거운 물로 쏠 거야, 이씨. 여름이니까. 겨울엔 찬물로 쏠 거고. 자, 이렇게 된다. 꺾이는 정도를 굴절률이라고 한다. 굴절률 N으로 쓴다. 됐어. 그래서 파동에서의 N은 굴절률이구나. 됐어. 네. 굴절률이 클수록 많이 꺾였구나. 됐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굴절률은 두 가지가 있다. 무슨 굴절률? 절대 굴절률. 그래, 뭐 들은 건 있나 봐. 또
상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은 N 공기. 됐어. 공기의 절대 굴절률인데 공기 속에 있는 빛이 갑자기 왜 꺾여? 자, 그건 공기 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에서? 진공에서 공기로 오면서 진공과 공기 사이의 속력 차이만큼 꺾이는 거야. 알겠어? 또요. M물. 물의 절대 굴절률. 이건 뭐야? 진공에서 물 속으로 왔을 때 됐어. 꺾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느껴봐. 진공과 공기 사이에서의 빛의 속력 차이가 더 크겠니? 진공과 물 사이의 속력 차이가 더 크겠니? 진공과 물 사이의 속력 차이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절대 굴절률이 더 커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납득하니? 네. 상대 굴절률은요. N 공기 물 이렇게 써줘요. 자,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렇게 읽어요. 됐어? M 물 공기 이거 뭐라고 읽어?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기에서 물로 가나 물에서 공기로 가나 상대 굴절률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역수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만약에 2라면 얘는 얼마나 가야 되니? 2분의 1. 왜 그래야 되는지 볼게요. 됐어? 네. 선생님 그러면 얘가 2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얘는 2요. 얘는 2분의 1이요. 됐어?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자,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간다고 치자. 자, 빛이 오다가 경계면에서는 다른 물질을 만났으니까 일부는 반사, 일부는 뭐? 굴절. 자, 이렇게 빛이 뚫고 들어가는 물질을 투명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됐어? 빛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은 불투명한 물질이라고 하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투명도는 빛이 얼마나 투과되느냐? 됐어?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요. 공기 중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10이라고 하고 물에서의 전달되는 속도를 뭐라고 하죠? 공기에서보다는 물에서의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꺾이는 상대 굴절률을 보는 겁니다. N 공기, 물. 자, 이 굴절률은 속력이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기와 물의 속력이죠. 자, 그랬을 때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출발한 지점이 보시는 것처럼 됐어? 분수, 분자. 됐어? 도착한 곳이 뭐? 분모였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속력 차이에 의해서 굴절하기 때문에 상대 굴절률도 속력 비율로 구합니다. 그래서 물에서의 속력분의 공기에서의 속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럼 물에서의 공기의 속력이 얼마나 그랬어요? 빛의 속력이 얼마나 그랬어요? 5. 공기에서는 얼마? 10. 그래서 상대 굴절률 얼마?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근데 속력을 구하는 식 아까 구해드렸죠? V는 F 남다인데 됐어? 네. 자, F 남다인데 공기에서의 속력은 공기에서의 진동수의 공기의 파장을 곱하는 거고요. 됐어? 물에서는 물값 곱하는 건데 자, 하나의 파동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속력이 바뀌어요. 속력이 바뀔 때요. 이 값이 달라지는데 이 값이 달라지려면 얘를 구하는 이 곱한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됐죠? 자, 이때요. 자, 속력이 달라질 때요. 진동수하고 파장 중에 뭐가 바뀝니까? 네. 실제로 하나의 파동은 발생할 때요. 진동수는 지문처럼 고유한 값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살이 빠지던 뚱뚱해지던 상관없이. 됐어? 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가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속력이 달라집니까? 파장 길이가 달라져요. 진동수는 둘 다 2인데 얘는 파장의 길이가 5고요. 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예요? 2.5. 이런 식으로. 파장의 길이가 달라져 속력이 변하는 겁니다. 알겠어?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파장만 바뀝니다. 그러니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얘는 약분돼서 없어지죠. 됐어? 그래서 속력의 비와 똑같은 건 두 매질 간의 파장의 비율이다. 파장의 비율이다. 그래서 물에서의 파장과 공기에서의 파장 이렇게 파장의 비율로 구해도 된다. 알겠어?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처럼 이렇게 굴절되는 정도는요. 그 매질에서 생긴 각도로 계산해도 된다. 됐어? 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굴절할 때요. 물에서 생긴 각도와 공기에서 생긴 각도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항상 크고요.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항상 작습니다. 이 각도가 바로 속력의 크기를 비유한 값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속력의 크기와 똑같은 건 각도이기 때문에 공기의 각도와 물의 각도의 비율로 계산해도 되는데 이건 각도이기 때문에 값으로 바꾸려고 앞에 사인 치환하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절대 굴절율은 거꾸로 N 공기분의 N물 이렇게 쓰셔야 이 값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 물의 속력은 5고요. 공기의 속력은 10이니까 그래서 상대 굴절율이 2야. 근데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가면요. 됐어. 속력이 공기의 속력분의 물의 속력으로 거꾸로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5니까 얼마 나온다? 2분의 1 나온다. 역수관계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대 굴절율이요. 2분의 1보다 2가 더 커요. 네, 상대 굴절율이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으니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 상대 굴절율은 커집니다.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애들한테 얘기할 때 굴절율은 느려진다라고 읽으면 된다. 됐어?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이 2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속력이 2배 느려졌어요. 알겠어? 이렇게 읽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읽는 거야. 상대 굴절율이 5라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속력이 무려 5배 느려졌어요. 이렇게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굴절율이든 절대 굴절율이든 이 숫자가 커진다는 건 더 느려졌다라는 뜻입니다. 납득하니? 이렇게 되는 거.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절에서 상대 굴절율, 절대 굴절율이라고 하는 이 굴절율의 의미를 설명한 과학자가 스넬이라서 스넬 법칙 머릿속에 넣으셨어요. 알겠어? 이게 굴절 법칙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파동에서의 네 번째 성질 뭐 있다? 회절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질은 간섭이라는 게 있다. 이 두 가지 성질은 물질은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사실은 직진, 반사, 굴절은 물질도 같지만 그래서 간섭과 회절은 물질이 나타낼 수 없는 성질. 이건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바로 이 간섭을 이용해서 증명한 거다. 알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회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굴절이라는 건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매질의 종류가 달라져.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라면. 그래서 회절이라는 건 A 매질에서 A 매질로 갈 때요. 매질의 종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앞에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굳이 방해물을 뚫고 가지 않고 피해가려는 성질을 회절이라고 한다. 알겠어? 방해물을 피해가는 성질을 회절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휘었어요. 휠 때 속력 차이 때문에 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방해물 때문에 휘었던 거다. 알겠어? 이것 때문에요. 이렇게 해안가에 방파제가 있으면 방파제에서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그랬을 때 방파제에 부딪힌 파도는 넘어갈 수 없고요. 됐죠? 방파제에 부딪힌 파도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틈과 틈 사이에, 그래서 방파제와 방파제 사이의 틈에 그래서 온 파동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의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방해물을 건너간 후에는 이 방해물 하나가 자, 요 틈 자체가 하나의 파원이 돼서 새로운 구면파를 만드니까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전달된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방해물을 피해서 파도가 전달된다고 느껴진다. 이게 회절 현상이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회절이 일어날 때요. 어떨 때는 파동이 팍팍 휘어요. 어떨 때는 파동이 별로 안 휘어요. 자, 휘는 정도가 회절율입니다. 됐죠? 자, 어떨 때 잘 휘어요? 라고 하면 틈과 틈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많이 휘는 회절이 일어나요. 됐어? 틈의 간격이 좁을수록 그 다음에 이걸 건너간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됐어? 그래서 회절되는 정도는 간격분의 파장의 길이로 계산을 찾는다. 이게 회절률을 얘기한다. 알겠어? 이해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간섭이라고 합니다. 간섭은요, 서로 파동이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었어요. 저번 주에 처음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졸고 있냐? 뒤진다. 졸면 안 된다. 자. 이걸 쭉 다시 해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복습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 빠른 속도로 머리 정리하라고들 해주는 거니까 졸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파동의 간섭이요. 파동은요, 한 공간 안에 하나의 파동이 아니고 여러 파동이 동시에 돼서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하얀색 파동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파동이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같은 위치에 두 개의 파동이 만납니다. 됐어? 잠시 후에 두 개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만난다고요. 되겠어? 자, 이렇게 파동이 같은 위치에 만나는 걸 우리가 파동에 뭐라 그랬니? 뭐? 중첩! 맞아? 자, 이렇게 파동이 중첩될 때요. 파동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파동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파동에 뭐라 그러니? 병신들, 간섭 새끼야. 여기 대문짝 이렇게 써놨잖아. 간섭. 됐어. 네, 두 개의 파동이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는 걸 파동의 간섭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 느껴. 여기 있는 매질이요. 화목토반에 어떤 친구가요. 지금 학원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삼가 친구들하고 거의 똑같이 왔는데 루트 내용까지 그냥 다 흡수해요. 중학교 내용밖에 안 하고 온 친구들 루트 내용까지 그냥 흡수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5월 달에 여러분들 반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시험 봤던 성적들을 다 누적해서 평균을 냈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손가락 안 해. 그래서 걔는 반에 이번에 옮길 건데 중학교 내용밖에 안 들었어요. 중학교 내용밖에 몰라요.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라고 어제 그 아이 상담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사전 읽는 거 좋아했대. 그래서 그 사전을 한 10번 읽었다.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사전이라는 게 있대요. 그 사전을 한 10번 읽었는데 그 사전은 중학교 내용부터 고등학교 내용까지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 같은 게 아니고 물리사전, 화학사전 이게 시리즈래요. 근데 중학교 내용이 또 고등학교 내용까지가 쭉 되어 있는 건데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거 읽는 게 재밌어서 10번 정도 정독했다고 해요. 그래서 커리상은 중학교 과정밖에 공부한 적이 없지만 실제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상당히 많지. 그런 친구들을 면접에서 뽑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좋아서 공부하는 친구들. 드문 케이스예요. 그런 애들은 드물죠. 그죠?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죠. 일반적인 건 여러분들처럼 차곡차곡 밟아가는 거. 근데 그 친구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용에 숭숭 구멍이 있어요. 정확하게 과정을 다 배운 게 아니니까 숭숭 구멍이 있어요. 자기가 기억한 것들 중에 왜곡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왜곡된 부분들도 고치고 빠져있는 부분도 채워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속도가 좀 빠르겠죠. 그래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채워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커리가 늦거나 이랬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혼자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반복의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친구도 한 번이로 끝났으면 그렇게 안 돼요. 10번을 정독했대요. 이렇게 두껍대요. 이걸 10번을 정독했대요. 그 정도 탐구력, 그 정도 복습하려고 하는 힘, 요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정도 혼자 해서도 따라올 수 있는 정도였어. 지금 듣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단히 필요한 엑기스만 정리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듣는 거 됐어. 10번 정독할 거 우린 2번만 들으면 돼요. 사실 그렇거든요. 학원을 다니는 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원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학원 다녀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학원의 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학원은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핵심만 짚어드리는 거고 오개념이 안 생기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해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넣으려고 해. 내가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2과 3과 다 선생님 다닐 반이에요. 친구들이잖아. 친구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예습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복습해라. 복습만으로 다 따라갈 수 있다. 알겠어? 대신에 복습을 해라. 알겠니? 복습만 하면 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방학 때 중등부만 끝낸 친구가 학교 선생님이 과거 시험 봐봐. 그래서 추천받고 온 애가 있어요. 중등밖에 안 된 친구. 중3 여름방학 때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물리원 단과 이제 이 수업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요. 우리 과거 수업에 못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일요일 단과 수업 원 파트 물리 화학 들으면서 자수 특강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갔던 친구가 있어요. 걔도 갔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단과 수업만으로도 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이 물원 수업하면서 걔는 물원 수업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문투 내용 같이 듣고 수업 시간에 해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영상 들어 라고 해서 영상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듣고 와서 문제도 다 풀어서 질문하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물리화학. 그랬다가 나중에 파이널 기간부터는 면접 대비 수업 그때 같이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툴 안 했으니까 떨어져야 돼.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물투 들은 친구라고 합격하지도 않고요. 그랬더니 물을 대비했던 친구들도 턱턱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여름방학 때부터 차분히 했던 친구도 없으니까. 물론 합격하고 나면 그 친구는 할 일이 더 있겠죠. 더 많겠죠.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했던 저녁에 생기니까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복습 좀 해. 내가 이거 3번째 하고 있다. 들었던 사람들은 알겠냐? 은행 복습하십시오. 자, 이렇게 파동이 같은 위치에서 만나는 걸 파동의 중첩이라고 하고요. 중첩된 파동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여기서 5개념. 자, 파동이 만나면 무조건 서로 영향을 줄 거다? 아닙니다. 됐죠? 이 공간 안에 빛이라는 파동도 있고 소리라는 파동도 있지만 지금 이 둘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동은 서로 파장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어?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빛과 소리는 파장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쌩간다. 영향 안 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수업은 파장의 길이가 같아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이들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파동이 만납니다. 그랬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데 이때 알아두셔야 되는 거 마루라는 건 여기에 온 에너지가요. 매질을 들어 올리려는 경향성을 갖는 에너지가 온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가 고리된 이유는요. 이 순간에 도착한 이 에너지는 매질을 아래로 내리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그래서 방향 때문에 파동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위상이 결정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온 하얀색 파동 위로 매질을 2m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어. 근데 보라색도 똑같이 매질을 위로 들어 올리려는 그래서 에너지가 동시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 여기는 매질은 몇 미터 올라갈까요? 네, 결국은 4m 올라갑니다. 되겠어? 여기에 있는 골은요 2m 아래로 내리려는 매질 그래서 매질을 2m 내리려는 에너지가 온 건데 그 에너지를 흰색도 보라색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결론 이 매질은 그래서 아래로 몇 미터? 4m 내려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파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요. 아까 했던 파동의 5요소 중에 변하는 건 진폭만 바뀐다. 다른 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폭만 변한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아래로 깊게 내려가요. 그래서 네 간섭한다고 해서 파장의 길이가 진동수가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동이 간섭하면 진폭만 바뀌는데 이때 진폭이 커지는 그래서 간섭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보강 간섭.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뭐라 그러니? 네, 서로도 진폭을 줄인다.
상세 간섭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 같은 모양끼리 만났을 때, 멋진 말, 같은 위상끼리 만났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네, 서로 반대 위상끼리 만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럴 때는 진폭이 뭐한다? 줄어든다. 이게 바로 상세 간섭이다. 됐어? 자, 근데 소리는 진폭이 뭘 만든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들었던 것처럼 하나의 목소리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소리의 3요소. 뭐? 세기. 네, 소리의 세기라는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높낮이. 됐어? 그 다음에 소리의 맵시. 요거 3개예요. 그 중에서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뭐였다? 이게 진폭이었다. 그래서 진폭이 커지면 얘는 더 큰 소리, 진폭이 작아지면 작은 목소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 2개를 설치하고요. 거기에서 같은 소리를 이렇게 내면 이 소리들이 서로 퍼져나간다. 퍼져나가서 2개의 파동이 만나게 된다.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곳은 소리가 작아진다. 왜? 상세 간섭하니까. 그래서 어떤 곳은 소리가 커진다. 왜? 보강 간섭하니까.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그걸 누가 알아냈다?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알아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작았다가 그 다음 작아질 때, 소리가 커졌다가 그 다음 소리가 커질 때, 그래서 이 간격의 의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전달되는 그래서 소리의 보다 파장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네, 그걸 토마스 영이 했어요. 그래서 소리의 크기 변화가 바로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진표 변화니까. 알겠어? 그래서 소리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소리의 크기 변화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의 파장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게 만약에 스피커가 아니고 그래서 조명장치라면 2개의 조명장치에서 빛이 나와요. 빛이 퍼지겠죠. 그 빛이라는 파동이 퍼지면서 서로 간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에는 보강 간섭이, 어느 쪽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이라는 거 안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소리는 3가지 요소, 빛은 2가지 요소. 뭐? 빛의 색깔하고 빛의 밝기입니다. 그 중에서 빛의 색깔은 진동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3원색 불러. 빨, 초, 파요. 됐어? 자, 색깔이 다른 이유가 바로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빨간색의 진동수가 제일 작은 빛. 됐어? 네,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진동수의 차이가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빛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폭은 빛에서는 빛의 밝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더 밝게 보인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더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가 반복된다. 이걸 간섭문이라고 한다. 이걸 통해서 토마스 영이 이렇게 빛이 서로 간섭하는 걸 통해서요, 빛은 파동이야 라고 주장하게 된 거다. 알겠어? 이게 토마스 영의 간섭 실험입니다. 알겠어?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우리가 했던 수업을 총정리해드린 거야. 납득해? 됐어? 부족함 없이 해드렸어요. 자, 그거 가지고 선생님하고 몇몇 개의 문제들만 살짝 보면서 우리가 그때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파동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제대로 잡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전자기파의 성질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방전효과예요. 네, 전자기파의 성질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이 모양이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도수 효과가 아니고 전자기파라고 써져 있는 거 받으셔야
입체 입체성이에요. 빛의 입자성 광연성.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할 거. 오늘 우리 수업 내용. 자, 전자기파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여야 됩니다. 네. 혼자 실질 쪽에 오늘 영준이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씨. 영준이 열이 30도까지 올라갔어. 영준이 아프대요? 아, 진짜 코로나 아니에요? 모르겠어. 지금 시험 기간이야. 아이고 어떡해. 네, 근데 시험 치를 때 코로나 걸리면 점수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 학교는 프리링은 따로 맞아. 근데 그런 학교도 있고 그 기말고사 성적
그래도 몇 프로 뭐 반영해서 준다 됐어? 원래는 교실에 나와가지고 역시 어려우네. 다 했어? 아니요. 2개 봐야 돼. 2개. 두개 있어요? 네. 배고파. 왜 사람을 배고프게 만들었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제껴요. 일번 안 들어. 이거 원래 이런 게 있나? 이거 이렇게 뽑아야 돼. 이렇게 뽑는 건데 나머지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집에 있는 좋아. 네. 여기까지 가서 새끼손가락이 이런 거를 사고. 자, 해보자. 1번부터. 어렵다.
어렵습니까? 네. 이거는 되게 기본인데 이거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 푸는 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강간섭이라는 파동이 반대 위상이 만났을 때 보강간섭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아니죠. X예요. 두 번째, 위상과 진동수가 같은 파동의 임의의 한 점에서 보강간섭하려면 두 파원으로부터 임의의 한 점까지의 경도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 말이야 라고 하지만 3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준이도 들었으니까 기억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럼 2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자, 토마스 영이요. 여기에서 실제로 빛을 2개의 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중 슬릿을 만듭니다. 기억나죠? 빛을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게 합니다. 촛불에서 나간 빛이 나갑니다. 그 중에서 촛불에서 나가는 빛의 파장은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간섭을 하는데 파장의 길이가 다양하면요. 간섭되는 위치가 불규칙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기 위해서 앞에 하나의 틈만 뚫려있는 단일 슬릿을 놔요. 그러면 그 단일 슬릿을 통과한 하나의 파장, 예를 들어 파장의 길이가 2cm, 뭐 요 아이만 통과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 틈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빛이 회절해서 퍼집니다. 퍼지다가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한 빛,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한 빛이 만들어지죠. 각각 통과한 빛들은요, 각각 또 다른 광원에서 나온 빛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회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회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2개의 빛이 만나서 간섭무늬가 생깁니다. 보강과 상쇄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그 무늬를 잘 비치게 하기 위해서 반대편의 하얀색 스크린에 빛이 비추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간섭무늬가 생기겠죠. 그게 밝고 또는 어둡고. 그래서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지점을 P라고 했을 때 S1에서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 차이가 이 지점의 보강인지 상쇄인지를 결정합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S1에서 P까지의 거리에서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빼세요. 이 뺀 거리를 우리는 델타 경로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로차라고 하고 그 경로차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보강이 일어나는 위치가 상쇄가 일어나는 위치가 결정됩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 경로차가 없어. 얘가 10m인데 얘도 10m야. 둘이 거리 차이가 없어. 이렇게 경로차가 안 나타나는 모든 지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둘의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이 모든 지점. 이 모든 지점. 경로차가 없습니다. 이 경로차가 없는 이 모든 지점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보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S1의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면 경로차가 없다면 사실은 S2도 같은 위치에 광원이 있는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보강간섭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됐죠? 또요. 경로차가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난다면 무슨 뜻이냐면 S1은 여기에 있는데요. S2의 파1이 한 파장 앞에 나간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같은 위상이에요. 그래서 보강이죠. 또 두 파장 앞에서 S2가 있다고 쳐도 같은 위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보강입니다. 그래서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라고 하는 파장의 정수의 비율 나는 곳은 무조건 보강간섭이 일어납니다. 이걸 토마스 영이 일반화시켜서 2분의 람다의 2m이 모인 지점은 그래서 보강간섭이야 라고 했으니 반파장의 짝수배인 위치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가 보강이고 여기가 보강이고 여기가 보강이면 보강과 보강의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상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이 격으로 반복되는 거죠. 보강만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됐어. 그럼 보강과 보강 사이에 가운데 부분에는 상세가 일어날 건데 그 가운데가 어디야? 라고 하면 그 가운데가 0과 람다의 정확하게 가운데 얼마? 2분의 람다. 됐어. 또 람다와 2람다의 정확하게 가운데 2분의 3람다. 2람다와 4람다의 정확하게 가운데 2분의 5람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세가 일어나는 경무차야. 예를 들어 S1에서요 이런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S2가 반파장 앞에 거리차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파동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상세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되겠어? 또는 1.5파장 앞에 2분의 3람다인 여기서 내도 같은 효과.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파장 차이가 나는 곳에 경무차를 갖는다면 거기는 무조건 상세간섭이 일어나는데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도 토마스 형이 일반화 시켰습니다. 2분의 람다의 정차력 2m 플러스 1. 알겠습니까? 이때 m은요 0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알고 싶어? m자리에 0 집어넣으면 첫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그게 2분의 람다예요.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찾고 싶어? m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경무차의 0인 지점입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보강간섭과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일반화 시켰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위상과 진동수가 같은 두 개의 파동에 이미 한 점에서 보강간섭하려면 두 파원으로부터 이미 한 점까지의 경로차가요 반파장에 짝수배 놔야 된다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진폭과 진동수가 같고 위상이 반대로 발생한 파동에 이미 한 점에서 상세 간섭하려면 됐습니까? 두 파원으로부터 이미 한 점까지의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배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얘는 틀렸습니다. 왜게요? 왜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 여기서 상세간섭이 일어나 이건 대전제가 깔려있어요. 네. S1에서 낸 파동의 파원 그 파동의 위상이 처음 시작된 모습이 됐어. 자, 파동의 위상이 처음 시작된 모습이 둘이 뭐 해야 돼요? 같은 모습일 때 그래요. 됐죠? 만약에 이 S1에서는 마로부터 만드는 파동을 만들었는데요. S2에서는 골부터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경로차가 없다고 치죠. S1에서는 마루의 형태부터 만들어서 전달시키고 있어. 근데 경로차가 없어서 S2도 여기 있다고 치자. 근데 이 새끼는 골부터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상세가 일어나죠. 그렇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얘는요. 두 개의 파월에서 만든 위상이 같은 모양으로 뻗어나갈 때 그래서 2번에 밑줄 쳐요. 2번에 밑줄 치시면 돼서 네 2번은 아니고요. 3번에 밑줄 치시면 돼서 위상이 반대라고 써 있습니다. 반대 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반대 위상일 때는요. 거꾸로 요 위치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이 위치가 보강 간섭이 됩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반대 위상으로 방출했기 때문에 이 위치가 보강, 이 위치가 상세예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반대로 발생된 위상이 반대 모양으로 발생된 아이의 상세 간섭이 일어나려면 이 지점이죠. 반파장이 짝수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X예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물어볼 이유는 없습니다. 허점을 노려야죠. 됐죠? 이런 것들 읽어라. 자, 그러면 4번 갈게요. 파장이 12m인 어떤 파동의 마루가 6초 간격으로 해안에 도착한대요. 자, 첫 번째 마루가 도착하고 나서 두 번째 마루가 도착할 때까지 6초가 걸린대요. 알겠어? 그럼 얘 주기가 얼마입니까? 6초죠. 됐어? 그리고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12m죠. 그러면은 시간분의 거리 하시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속력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얘는 속력이 2m/초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20분입니까? 잠깐만 끊었다가 가죠.